인바디를 찍어봐야 돼요. 인바디는 지금 재무 현황 같은 거고, 섭취 칼로리, 이제 소비 칼로리 이런 게 현금 흐름 같은 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알아야 현실적인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더라도 이제 월에 그래도 평균 어느 정도라던가 그거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맞아요. 돈 문제는 한 번 크게 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계속 깔려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계속 불안해요. 예산 내에서 잘 지출하게 하는 핵심은 잔고 다 떨어지면 못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눈 피하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랜서 마케터 사라입니다.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죠. 이제 어피티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안 하신 분들 설마 없겠죠?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필명은 JYP고요. 어피티는 2030 분들을 위한 경제 미디어고 저희는 뉴스레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는 경제 관련된 머니레터, 그리고 토요일마다는 커리어 관련된 커리어 레터를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프리랜서 분들 돈 관리 관련된 어려움들 제가 싹 해결해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머니로그를 통해서 프리랜서 관련 콘텐츠도 다뤄주셨다고 해서 이제 오늘 같이 금융 관련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저축 이야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프리랜서들이 돈 모으기부터 어려워하잖아요. 왜라고 생각을 하세요? 프리랜서 분들이 저희한테도 많이 이제 고민을 보내주시는데 기본적으로 프리랜서 돈 관리 난이도가 높다는 걸 먼저 인정을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직장인이라면 내가 며칠 날 얼마의 금액이 들어온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 분들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월 단위의 저축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목표를 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지 위에 내가 시뮬레이션을 그려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어렵죠. 소득 기준, 소득 일, 소득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 이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죠. 한 달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근데 막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수정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돈을 뭐 3달에 벌기도 하고 단건 클라이언트들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이 갑자기 끊기기도 하고 GC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보통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가장 큰 문제가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라면 이거를 해결하는 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내 소득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월급이 들쭉날쭉한 분들이 있어요. 기본급이 기본적으로 작고 연말에 성과금 이만큼 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보통 어떻게 재테크를 하라고 하시냐면 기본적으로 월 단위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소득이 가장 적을 때를 기준으로 내 수입 계획, 수입은 내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적은 날이 기준이다라고 내 스스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있어야 예를 들면 자동이체를 얼마로 내보낼지 그리고 뭐 카드값 얼마를 쓸지 이런 걸 계획을 세우더라도 이 기준 안에서 세울 수 있고 또 많이 들어온 달에는 그만큼 다 비상금으로 일단 초반에 보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더라도 이제 월에 그래도 평균 어느 정도라던가 그거에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겠죠. 맞아요. 어떤 날은 뭐 빵원인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른 걸 한번 쫙 깎아서 평균 정도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 평균이 진짜 평균으로 넉넉하게 잡지 말고 조금 더 긴축해서 기준을 잡으셔야 내 목표나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데서 흐트러지는 게 없어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에서 못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최소한 방지를 해야 된다. 네.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요. 소득 통장하고 지출 통장은 무조건 분리해야 되거든요. 이게 0번.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의 어떤 기준을 잡는 건데 이 생활비 통장에 입금할 때 이게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거다. 그래서 마치 직장인처럼 만드는 그런 방식도 저희가 좀 권해드리기도 해요. 주변에 좀 오래 막 10년 이상 하신 프리랜서 분들 보면은 1년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연봉을 벌어가지고 그 다음 해 월급같이 이렇게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쓸 돈 저축을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훨씬 사실은 심리적으로 편한 좋은 전략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축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소득이 부족해가지고 생활에 위협이 있다라고 하면은 악성 클라이언트가 들어왔을 때 쳐내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네. 돈 문제는 한 번 크게 악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잔잔하게 계속 깔려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계속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제한들을 쳐내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어쨌든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돼 있다. 그래서 소득통장, 지출통장 또 하나 진짜 필수
아이템이 비상금 통장. 직장인분들은 저희가 월급 한 3개월치를 모으라고 해요. 첫 번째 저축 목표는 무조건 비상금 통장이다. 그래서 비상시에 이거 잘 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항상 내 월 최소 금액이 월 내 소득 평균 금액 정도는 넣어놓고 건드리지 않다가 비상시에는 또 써요. 그거 안 쓰고 또 딴 데서 쓰면 구멍이 나기 때문에 비상금 통장에서 퍼서 쓰고 그 다음에 그만큼 다시 채워놔야 되는 거죠. 채워놓는 게 핵심. 잘 쓰고 채워놓는 게 핵심. 그리고 이쯤에서 알아보는 저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하나. 네. 저희도 회사가 진짜 갑자기 눈물에 좀 불안정할 때가 있었어서 그럴 때 나는 월급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월급을 그냥 다 저축하고 부수입을 생활비로 써요. 그래서 부수입을 벌고 싶은 욕심이 들게끔 그래서 저는 생활비가 약간 프리랜서처럼 벌려요. 제가 일을 추가로 좀 뭐 해야 생활비가 벌려지니까 그렇게 하면은 부수입을 좀 더 벌어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좀 나한테 보상을 주더라도 죄책감이 엄청 덜해요. 대신 이제 대출이자라든지 이런 건 급여통장에서 나가게끔 하고 나머지는 부수입에서 생활비를 쓴다. 누가 봐도 좀 돈 관리를 어려워할 것 같은 저였지만 원칙 만들고 더 복잡하지 않게 저는 하고 있어요. 고정비도 다 변동비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고정비와 변동비 자체를 분류를 좀 잘해야 돼요. 고정비는 거의 일정하게 일어나는 지출이고 변동비는 없앨려면 없앨 수 있는 지출이에요. 최소한의 식비, 월세라면 월세 이런 것들은 먹고 사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는 보통 소득통장에서 나가게끔 걸어놓는 분들도 있고 모으고 여기서 고정비 이체가 일어나게끔 해서 못 빠져나가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통장 쪼개기인데 이거는 누구나 그냥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건 소득통장과 생활비 통장이 나눠져 있는 거고 고정비 지출이 어디서 발생하게 할 것인가는 내 선택의 목. 근데 저는 급여통장을 독특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모아놓는 용도로 그래서 저는 급여통장에다가 고정비 지출을 걸어놨지만 보통은 급여통장을 그냥 빵원으로 만들어 놓고 생활비 통장에 그걸 연결해 놓는 분들이 좀 더 일반적이에요. 보통 이제 장사를 하면 장부를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통장 통해서 하라는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대변, 차변 해가지고 뭐 그런 따로 관리할 필요 없이 그냥 통장을 다 계속 영원으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법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프리랜서 분들. 예산 내에서 잘 지출하게 하는 핵심은 잔고 다 떨어지면은 못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눈을 피하신다. 저 자기 객관화를 했어요. 나는 가계부 작성을 못한다. 그러니까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맨날 그렇게 기재를 하는 게 한 번 까먹으면 사기 확 떨어지고 막 숫자 안 맞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아예 버젯을 식비 버젯 따로 카페 겸 오피스 버젯 따로 뭐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만 쓰고 이제 얼마 안 나왔으면은 나 좀 많이 썼구나 이번 뭐 약간 이런 정도로만 파악을 하는데 너무 잘하고 계세요. ENFP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자칫하면 어떻게 되냐? 다 썼네? 자, 퍼가요. 다른 동생에서 돈 퍼가요. 그렇게 되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얼마 나왔네? 이제 좀 줄여야지. 어쨌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훨씬 더 조절하기가 쉬워요. 근데 요즘 웬만한 결제는 내가 현금 주고 하는 게 아니니까 금방 이체하고 금방 결제하고 이렇게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재테크 잘하시는 분들은 선저축 후 소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내 소득이 들어오면 여기서 먼저 저축부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되게끔 하세요. 그래서 재테크의 기본은 선저축 후 소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막 통장, 그러니까 티끌 모아 티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어차피 동기부여가 덜 돼요. 되게 힘든 작업이고 돈 관리, 운동하기, 공부하기 비슷한 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는 걸 내가 계속 좀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앞자리가 바뀌면서 그때 진짜 기분이 좀 든든하고 좋거든요. 그걸 맞아요. 느낄 때까지는 어딜 가기 위해 걷는 과정이다. 또 하나 꿀팁. 은행 앱 들어가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좌 이름 바꾸기. 심리계좌라는 이론이 있어요. 시각적으로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으로 이름 바꿔놓으면 그냥 그렇게 인지가 돼요. 두 번째, 자동 송금이라는 앱 기능이 있어요. 은행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건데 특정 일에 얼마간의 금액을 내가 원하는 계좌로 자동 송금하는 마치 예약이체 같은 건데 매달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때 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어떡해. 프리랜서 분들은 약간 그 수작업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네요. 돈 관리 세계에서 난이도가 높은 환경이라는 건 되게 내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번거로움을 좀 즐기면서 그 번거로움을 오롯이 느껴보고 가계부도 싫지만 한번 쓰셨잖아요. 그런 과정도 해서 내가 이런 성향이구나 발견도 하고 자동 송금 대신에 내가 직접 이체도 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직접 부딪혀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다. 어떤 분들은 진짜 안 써요. 그냥 진짜 한 달에 40 쓰시는 분들 봤거든요.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초기 1년 정도는 어떤 사람인지 좀 관찰하는 기간이기도 하니까 지켜보시라.
대표님은 그럼 통장 뭐 갖고 계세요? 어떻게 쪼개셨어요? 급여 통장, 비상금 통장, 생활비 통장, 증권사 CMA, 그리고 퇴직연금 이렇게 딱 마련해 놓는 것도 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일 때 세팅하고 유지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럼 내 자산 그냥 패대기 다 털어. 다 이제 휩쓸고 지나가는 자리에서 다시 재건하는 중이에요. 세금 통장도 사실 만들어 놓으면 좋은 맞아. 것 같거든요.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자 있으신 분들 되게 많은 분들이 세금 내는 거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들어온 거 그냥 바로 넣어놓고 원천세도 들어온 거 그냥 아예 넣어놓으면은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낼 때 진짜 충분히 내가 있으니까 든든한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쓸돈 저축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쓸돈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큼직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도 저축 계획을 실천하는 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세금도 마찬가지로 쓸돈 저축에 가깝고 이왕이면은 너무 빠듯하게 내가 진짜 딱 그 세금 3.3% 이러면서 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쌓아놓고 비상금과 별도의 세금용 통장을 이제 적립해 간다. 어차피 이게 많아질수록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자 연습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자 연습. 그래서 세금 나중에 더 많이 낼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세금 내야지.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세금 통장에 모으셔라.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정산이 제때 안 되거나 밀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고정 비용이 그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통제를 하면 좋을까요? 제일 안 좋은 건 생활비 대출이 제일 안 좋고요. 프리랜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비상금 통장 무조건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돈이 흐르진 않는데 빠져나가는 거는 필수적인 게 있으니까. 그럼 그 비상금도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를 그때 정산 주기 같은 걸 보고 네네네네. 좀 측정을 해야겠네요. 내가 올해 정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막 2달, 3달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개인으로 따지면 직장인 한 명에게는 월급 한 달치에서 3달치를 요구해요. 근데 저축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월급 3달치를 비상금 통장에 박아놓으라고? 이러면 좀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저희는 한 달 월급 일단 만들고 그 다음 목표, 두 번째 단기 목표로 비상금 만들어라. 통장 쪽에서 이제 수익 관리하는 것만큼 이제 불필요한 소비를 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 내가 번화하기 전에는 현재를 그냥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는 인바디를 찍어 봐야 돼요. 인바디는 지금 재무 현황 같은 거고 섭취 칼로리, 이제 소비 칼로리 이런 게 현금 흐름 같은 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지금 알아야 현실적인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어카운트 인포 앱이라는 앱이 있어요.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건데 그거를 다운받아서 간단하게 내 정보 입력하면 갖고 있는 금융 상품 다 나오거든요. 물론 토스라든지 등등 다 하고 있지만 공공에서 했다 보니까 무해해요. 그리고 뱅크샐러드 앱 일단 연동을 하시고 이 앱을 추천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뱅크샐러드 앱에 공인인증서로 하면 다 내 거와 연동이 되잖아요. 가계부도 그냥 지난 지출 내역으로 다 만들어주는데 앱 들어가셔서 우상단 땡땡땡 햄버거 같은 거 누르시고 가계부 내보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 이메일 주소로 가계부 엑셀 파일이 날라오거든요. 최근 두세 달치 그 소비한 것들이 다 라벨링이 자동으로 돼서 이제 나오는데 그게 진짜 꿀템이에요. 그러게요. 그걸로 지난 3개월 정도의 지출 내역들을 보면서 이 부분 진짜 많이 쓰네 라는 걸 그래도 한번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바디를 재고 현재 그 섭취 칼로리 정도를 이제 보는 그게 어카운트 인포와 뱅크샐러드 통해서 가능하다. 그럼 투자를 하기 전까지 얼마 정도를 모아야 된다고 보세요? 직장인분들은 연봉 정도는 모아야 시드라고 하거든요. 내 또래 직장인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를 일단 종잣돈이라고 잡아야 달성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시간도 엄청 중요한 자원이에요. 시간과 돈 둘 다 자원인데 500 정도 내 연소득을 높이는 건 1억 원을 들고 예치해 놓는 거랑 비슷한 효과거든요. 종잣돈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내 몸값 올리는 건데 이거에 집중을 일단 이 시드를 모으는 동안 하면서 투자는 한 3년 걸린다 치면 이 기간 동안 한 주씩 다 사보라고 해요. 요즘 다 소액이라서 사실 한 50만 원이면은 웬만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달러에 투자한 ETF, 뭐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 채권 직접 내가 살 수 있고 조각 투자도 할 수도 있고 대표 주식, 뭐 삼성전자 같은 거 살 수 있고 내 관심 분야의 상장 주식, 예를 들면 뭐 엔터주 이런 것들로 한 주씩 사서 시장하고 나의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아니면 나는 근로자 또는 소비자밖에 안 되니까 투자자로서 내 지갑의 평가가치, 내 투자금의 평가가치가 바뀌는 걸 보다 보면 공부할 계기가 생겨요. 정리하면 3년 동안 연소득 상승률을 높이면서 시드를 모으면서 한 주씩 다양하게 편견 없이 투자해서 그러면서 공부를 병행하셔라. 코인도 이때 정말 최소 금액 한번 해보셔도 돼요. 저는 어떤 투자 자산이든 내가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돈만 많아진다? 나중에 더 큰 돈을 잃을 수 있다. 실패할 수 있을 때 다 넘어져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해요. 몸값 상승률을 먼저 높이라는 내용을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들어서 진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본업도는
소득의 가치를 내가 잊어요. 왜냐면 당연해진 어떻게 보면은. 맞아. 다만 프리랜서 분들은 뭐 상사의 연봉 올라가는 걸 보고 참고할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 좀 백지일 수도 있는데 그 백지를 좀 채워보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내가 이 프로젝트당 단가가 예를 들면 하나당 100 정도인데 이거를 내가 1년 뒤에는 그래도 한 150, 3년 뒤에는 한 400 뭐 이 정도까지 올리겠다라는 거를 염두에만 두고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분명 그렇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 보면 직장 밖으로 나왔다는 거는 내 몸값 상승률을 직장 이상으로 뚫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투자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택 ENFP 분들을 위한 기본기였고요. 마케터 분들은 그렇게 정기적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리테이닝 잡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은 다음에 어떻게 나를 이제 1인 기업으로서 잘 굴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편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제다이님이 좀 더 궁금했던 게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이미 많으시고 저도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저 이제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0까지 간 적 있었어요. 아하. 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지점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주 받는 질문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제일 많이 받는 건 네.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여서 이론 없이 실전 갈 수 없고 실전 없이 이론만 공부하는 것도 안 된다. 자꾸 명언만 보는 거는 초기 단계고 자꾸 명언을 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2편부터는 아까 사라님 말씀하셨던 대로 투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서 저희 프리덤 마케터스에서 돈 관련 영상은 거의 제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님이 제가 나오는 게 어떠냐고 해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럼 제다이님 네네. 제다이님이 좀 더 궁금한 게 재테크에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니까 재테크에 관심이 이미 많으시고 엄청 많죠. 그리고 뭐 호황장일 때도 그 전부터 관심 뭔가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제 첫 투자가 네. 직장 생활할 때 그 코로나 때 있잖아요. 그때 펀드를 넣었어요 그때. 어디 펀드? 이제 해외 펀드. 해외 펀드인데 첫 취업을 하고 제가 이때 투잡을 달리던 때였거든요. 돈이 좀 모이고 그리고 그때는 뭔가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을 이제 착착착착 모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그냥 예금 통장에다 넣어놓으면은 아깝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다들 이제 유튜브 컨텐츠에서 다 그 얘기잖아요. 불황이 때 사라. 맞아. 이거 있잖아요. 불황이 때 사라. 공포에 사라. 이래가지고 공포에 사야 되는구만. 이래가지고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계속 내려가는 거 보이니까 언제쯤 들어갈까 했는데 한 2020년 3월이었나? 네. 그 제일 좋은 타이밍 아니에요? 폭락하고 나서 이미 이제 거의 좀 기억나요. 이쯤이면 찍었다. 맞아. 해가지고서 그때는 제가 개별 주식은 모르니까 그래서 펀드 넣었는데 다행히 그게 수익이 났었긴 했었어요. 그걸 실현하셨어요? 네, 수익 실현했어요. 왜냐면 그때 해외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돌아왔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처분을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루 만에 아마 막 한국 증시도 5% 빠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빠졌던 그 날이 있거든요. 그날 진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나라 망했다 이러면서 눈을 떴어요. 다 미국 망했다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진짜 투자를 많이 시작하셔가지고 저희가 18년도에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래요? 근데 18년도 19년도에 주식 한 주만 사라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때 구독자 수는 적었어요. 그래서 좀 그때부터 그러면 투자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배포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땐 거의 돈 관리. 돈 관리? 뭐 비상금 모아라 이런 얘기들 그쵸. 하다가 19년도부터 좀 데일리하게 하면서 월화수목금으로 좀 발행이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뉴스성을 좀 띄웠었는데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 저희도 코로나 수혜주인 거죠. 그쵸. 상승장 수혜주. 근데 그때 2020년도부터 2023년 사이에 개인 투자자 수가 3배가 늘었대요. 그래요? 약간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서 맞아.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주식을 사서 부자 됩시다 이렇게 됐으니까. 맞아요. 파이어족 얘기 나오고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나오고. 근데 저희는 거기에서 너무 말을 얹으려고 하진 않았어요. 물론 경제적 자유는 너무 중요하고 자립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다 던져놔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힘. 네, 맞아요. 그래 아는 힘과 벌어본 경험과 그리고 뭐 이런 제도들과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사실은 다시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마이너스였던 게 있었거든요. 저도 이런 말하기 좀 뭐한데 한 종목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5개 있어요. 저 이제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70까지 간 적 있었어요. 그것도 하필이면 고점에서 사가지고서 진짜 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지점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회복은 아직은
회복됐어요. 아우, 근데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연초에 엄청나게 자산이 낮았거든요. 어. 근데 다행히 이번 연초에 클라이언트가 한 개에서 2월부터 갑자기 3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 정도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다. 그때 사신 거예요? 그때 미친 듯이 샀어요. 그 떨어진 거를? 네, 미친 듯이 샀어요. 그건 진짜 야수의 심장. 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너 믿는다 이러면서 갔어요. 맞아. 근데 그만큼 좀 애정이 있는, 좀 전망이 괜찮은? 전망은 있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전망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사긴 한 건데 그래도 솔직히 살 때 무섭죠. 무섭잖아요. 그쵸? 이거 어떻게 될 줄 알고. 이제 시작 출발합니다 하고 더 갈 수도 있는데. 아니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지하실이다라고 했는데 지하실은 무슨 멘틀까지 간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쵸. 솔직히 그거 각오하고 성공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봄부터 뭔가 트렌드를 탄 거예요, 얘가. 트렌드 타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갑자기. 막 하루에 막 10%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러면 엄청 대형주는 아니겠네요. 엄청 소형주예요. 네. 이럴 수가. 엄청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미치겠다. 그래. 이게 대형주면은 차라리 제가 이렇게 호들갑도 안 들어요. 그냥 얘는 언젠가 오르겠지. 이러면서 그쵸. 그냥 편안하게 갑시다 이러면서 기다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애플은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애플 마이너스 떨어졌네? 더 사지 뭐. 그쵸. 웃으면서 더 사요. 근데 그거는 웃으면서 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웃는 게 아니고 이제 피눈물 흘리면서 사는 거야. 뭔지 알죠? 네, 그쵸. 저는 저가 추매를 더 해본 적은 없었고 네. 저는 그냥 손절하는 편이긴 해요. 다시 그러면은 대표님 투자 이야기도 한번 궁금한데. 근데 저는 제 자산 증식을 위한 개별 주식 이렇게 막 공격적인 투자는 솔직히 말하면 안 하는 편이고 대신 주식을 사봐요. 왜냐면 컨텐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아무래도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 20%가 올라도 내 재무 현황에 크게 도움되는 형태는 아니고 이렇게 올랐구나, 왜 올랐지,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정도고. 저희 회사가 그래도 법인이고 제가 지분이 아직은 투자를 저희가 거의 안 받아가지고 지분이 좀 많은 편이라 위험 자산이다 이건. 이미 내 재무적으로 나는 자산 구성이 굉장히 이미 없지라는, 법인 그 자체가 거기 다 쏠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막 대단한 자본금을 투입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위험 자산을 여기에 이미 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나는 시간과 돈이. 그래서 이게 있으니 나는 현금 보유 전략. 그래서 제가 월급 통장에 그냥 쌓은 거예요. 그랬구나. 통장이 되게 여러 개 갖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통장이 지금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쓰는 통장은 한 3개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통장 많을 거예요. 저도 몇 개 더 있거든요. 한국 들어왔을 때 카카오뱅크가 너무 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친구들이 막 25주 26주 적금인가? 맞아. 그거 하면서 스티커 모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도 이거 하고 싶다. 근데 진짜 좀 DNA가 다르시다. 이거 하고 싶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자마자 카카오뱅크 열고 그다음에 토스뱅크 나온다니까 토스뱅크 열고 옆 동네에 있는 이제 K뱅크 가가지고 K뱅크 열고 맞아, 다 들었어. 결국 근데 K뱅크 거 괜찮아요. 저도 쓰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K뱅크를 지금 메인 파켓 통장으로 쓰고 있고. 거기가 출금 입출금이 아마 한 계좌로만 될걸요? 네, 근데 이제 세이빙 통장 해가지고서 그게 연 이자가 2.3%고 매일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큰 금액 넣어놓으면은 그래도 꽤 하루하루 좀 쌓이겠다. 그래서 거기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받는 통장이 따로 있고. 그건 일반 그냥 자주 쓰는 은행 통장. 그냥 보통 예금인데 뭔가 이제 공금 지출이나 청약 통장에 넣는 거, 신용카드 이제 대금 납부하는 거, 그건 다 글로 나가요. 잘하셨네, 네. 정석이에요. 그리고 주식 계좌. 주식 계좌. 한국 주식 계좌랑 그다음에 미국 주식 계좌. 그 같은 증권사 쓰세요? 같은 증권사 쓰긴 해요. 근데 증권사 한 번 정하면은 이사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사 가려면 돈 내야 돼요. 주식을 옮길 수는 있긴 한데 맞아. 그러니까 한 종목당 한 얼마씩 내고 이제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이사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서. 그러면은 어피티로도 그 프리랜서들 투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어오나요? 일단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소득 지출 말고 바로 투자로 넘어간다기보단 아무래도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 좀 받는 구조가 좀 아니다 보니까 절세를 위한 용도라기보단 퇴직연금, 뭐 IRP, ISA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물어보시고 그런 걸 알려드려요. 근데 그 중에서 주식하고 관련된 건 ISA. 이 키워드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ISA는 3년 최소 만기,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고 연간 납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어요. 한 600인가 900인가 아무튼 얼마 정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에 가입하면 여기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투자할 때 나가는 세금 관련된 게 다 절세가 되는. 근데 그 미국 주식에도 해당이 되나요? 일단 국내 주식은 여기서 하면 절세가 되니까 돈 아끼는 네,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그 국내 주식만 ISA로 하고 해외 주식 같은 증권사에서 계좌 따로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이번 주에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네네. 원래는 연금 용도로 이 계좌를 추천을 하는데 지금은 청년들 절세, 투자 절세로 좀 더 오래 혜택이 좀 붙은 거라서 그런 거는 좀 팁으로 알려드릴 수 있다. 그 외에는 질문들이 있긴 있어요. 뭐 자주 받는 질문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제일 많이 받는 건 네.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여서 처음에는 저희도 막 조각 투자도 알려드리고 뭐도 이제 얘기하고 하다가 한 주씩만 사봐라. 네. 일단 그게 시작이고 이론 없이 실전 갈 수 없고 실전 없이 이론만 공부하는 것도 안 된다. 부동산 투자도 차라리 그러면은 부동산 개념 공부 말고 경매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좀 난이도가 높은 거를 직접 부닥기면은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좀 바꾸는 거죠.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세입자가 아니라 넘어오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투자자 관점에서 부동산 공부하려면 경매 공부거든요. 자꾸 명언만 보는 거는 초기 단계고 자꾸 명언을 봐. 아니면 좀 재미가 없다면 경제사가 진짜 재밌거든요. 요즘 경제사 이렇게 재테크 책 전 추천하고 싶은 게 이런 책이긴 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장 쪼개기 관련된 것. 이거는 네. 이제 마인드 세팅인데 워크북에 포함된 마인드 세팅으로 나는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 이건데 이런 책들은 이제 재테크잖아요. 네네네. 그 경제 일반에서 경제 교양 쪽으로 컨텐츠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야 이제 어쨌든 이 분야가 좀 사실은 좀 익숙한 분야이시지만 그렇죠. 아까 우리 얘기 나눴을 때는 또 이 부분이 정말 그냥 안 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경제 너무 어렵고 재테크 지금 직면하고 싶지 않아 라는 분들은 일단 경제 일반 교양으로 시작하는 게 낫긴 하다. 근데 그 경제 교양 일반이요. 저도 책을 샀는데 일단 두꺼워요. 맞아요. 엄청 두꺼워요. 저도 샀는데 금리의 역습이라는 책을 샀거든요. 그 책 되게 좋다는데. 이따만. 연말에 못 읽을 것 같죠? 아니 근데 읽어보면 재밌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어요. 또 미국 얘기다 보니까 대체로 미국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또 이제 그쵸. 재밌죠. 근데 처음 그거 접하는 사람들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희 집에는 12살의 부자가 된 캐리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에. 네. 프리랜서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심지어. 저도 프리랜서 할 때, 프리랜서 하다 보면 결국 네트워크가 되잖아요. 너 할래? 너 할래?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중간 수수료 개념을 전혀 몰랐거든요. 물론 이렇게 아는 사이에서는 그냥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좀 회사처럼 운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키라를 보고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여태까지 좀 알려드렸던 게 그러니까 개별적인 방법론 쪽에 많이 치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들이 돈을 어떻게 불려야 되나요? 하면은 조각 투자도 해보세요. 맞아, 뭐 한 맞아요. 주씩 사보세요. 이것도 해보세요. 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국소적인 방법론적인 게 좀 많아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피티에 올라와 있는 그 프리랜서들의 머니로그를 좀 읽어봤는데 좀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대체로 경제 전반에 대한 흐름을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기본적인 경제 용어라든가 그런 거 좀 많이 모르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어디서부터 좀 알아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국문과거든요. 네. 그리고 법사를 선택을 했었고, 네네네. 경제는 1도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프리랜서도 했다가 어피티를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갑자기 경제를 확 잡은 게 아니라 원래 언론사 입사가 목표였고 그래요? 네, 그래서 미디어 창업을 하다가 또래 친구들을 인터뷰해보니까 경제가 너무 약해서 나도 약한데? 그럼 내가 좀 쉽게 알려주자. 원래는 재테크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레터로 쭉 보내다가 레터를 그렇게 한 반년 이상 보내니까 주제가 소진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나눴던 내용들 비상금 모아라, 한 주씩 투자해라 이거 얘기하고 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경제 뉴스레터는 그러니까 뉴스레터는 뉴스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경제 소식은 장이 열릴 때는 무조건 나가야 돼라는 저의 어떤 나름의 신념이 있어서. 장이 열린다는 거 9시에? 주식시장.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런칭을 하고 1년 뒤에 개편을 하면서 장이 열리는 날에 아침에 발송하는 시스템 플러스 경제 뉴스를 더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경제 뉴스를 더하면서 이게 다시 쭉 돌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라는 사람 과거 그 말 못 금리도 모르고 네네네. 아무것도 몰랐던 경제 뉴스를 한 1년 정도 편집을 하다 보니까 뉴스의 어떤 기본적인 계절성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게 1년에 한 8번 정도 있고 대략 언제쯤 있고 그쵸. 그리고 네. 뭐 연말정산 뉴스는 언제 나오고 우리나라 금리가 언제 결정되고 뭐 예산안은 언제 나오고 분기 실적 언제 나오고
이런 거를 한 사이클을 쫙 돌고 그 두 번째 사이클을 넘어갈 때 뭔가 보이는데? 금융은 너무 시스템이 명확한 분야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 번 했더니 이제 끝이 있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소식들만 업데이트 될 뿐이지 용어 공부는 하든지 어쩐 전반적인 그 산업의 구도는 뭔가 이제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어렵죠, 당연히. 네. 근데 그래도 대체로 영어 아니면은 한자어로 돼 있어서 한자어가 좀 어려울 뿐이지 처음에 그 개념 공부를 잘 해놓으면 뉴스가 보이고 뉴스가 보이니까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저저번 주인가에 카페24가 구글에서 투자를 받았다는 뉴스를 썼어요. 네네. 그게 뭐였냐면 작년부터 유튜브가 쇼핑 기능을 강화하는데 거기에 카페24의 자사몰 서비스를 붙여서 둘이 협력을 작년부터 해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뉴스를 저도 쓰면서 그럼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회일 수도 있고 사실 유튜브 프리미엄이 나오면서 크리에이터들 수입이 좀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대요. 아 그래요? 네네. 광고 없이 시청을 하면서 광고가 없으니까. 네, 크리에이티브들은 이제 노출 광고로 들어오는 수입이 좀 줄었다. 카페24와의 협업을 통해서 자사몰 유튜브를 보면서도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면은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경기 전망을 하기는 그래도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나중에 이건 정말 레터 편집 3년차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방법론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랑 같이 뭔가 그쵸. 경제 트렌드에 대한 지식이 같이 가져야지 이게 더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거네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돈을 받는 근로자 또는 소비자예요, 보통. 근데 돈을 주는 사람이나 돈을 투자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시각을 이렇게 넓혀야지 그래야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디로 뻗어나가고 어디서 돈을 더 벌 기회를 찾을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직장인분들도 같은 직무여도 어떤 산업이냐에 따라 연봉이 되게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산업을 내가 이해하고 업종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내 회사의 지금 어떤 전망? 예를 들면 건설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가망이 안 보인다면 그런 뉴스 시그널도 계속 보인다면 난 여기에서 은퇴까지는 생각할 수 없겠다. 지금이 우리가 이직하기 좋은 시점이니까 저걸 하자. 아니면 클라이언트도 좀 더 돈이 잘 흐르는 클라이언트들로 좀 더 이동을 해볼 수도 있고 좀 타진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시장을 계속 봐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봐야 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움직임을 대략 전략을 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머니로그를 봤을 때 물론 저도 아직 햇병아리긴 한데 거의 지금 그래도 웬만한 완연한 닭이세요. 그런가요? 네. 그 머니로그를 봤을 때 대체로 저보다 더 잘 버시는데 투자에 관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조금 약간 목적 없이 물어보는 질문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금해야 될까요? 외환해야 될까요? 그래서 근데 금이랑 외환을 왜 하시려는 거죠? 나는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었었고 또 어떤 분은 적금은 엄청 많은데 주식은 또 엄청 조금해요. 그러니까 거의 주식이 예적금의 10분의 1 수준이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어떻게 불려야 될까요?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정도 벌면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제 생각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로나 상승 하락장에서 투자를 어쨌든 개인 투자자가 3배 늘었다는 거는 처음인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대체로 처음엔 진짜 나 혹시 천재 투자자? 이랬다가 다 한번 좀 당한 경험이 있어서 물린 경험 다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돈을 잃을 수 있네라는 거는 되게 큰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런 분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어피티 구독자도 그때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 두 번째는 굉장히 좀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성향 테스트 해보면 안전지향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프리랜서한테 적합한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프리랜서 성향에 따라 달라서 사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다 해보시라고 하고 싶고요. 근데 그게 어렵다면은 뭐 이것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로보어드바이저 같은데 소액을 한번 태워봐라. 왜냐면 로보어드바이저가 서비스 따라 특징들이 조금씩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간접적으로 내가 그래도 여러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정말 요즘에는 막 10,000원, 50,000원 소액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반년에서 1년 정도를 로보어드바이저에 투자를 좀 해보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이 들어가는 거죠. 주식도 있고, 뭐 금도 외환도 있고. 결국 시드 만들고 투자 열심히 할 때는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꺼내거든요. 그리고 계산기 이름인데 그 내 월 저축 및 투자에 들어가는 금액 그 상승률 하면은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낙원 계산기. 그래서
언제 내가 이 낙원 금액 규모가 언제 뭐 얼마 정도가 형성이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건데 네네네. 사실 되게 이거 원론적인 얘기예요. 어쨌든 시뮬레이션 해보면 아 생각보다 그 원금 크기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평균 6% 8%도 되게 높은 거잖아요. 엄청 높죠. 그렇죠. 이거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 보통 로보 어드바이저들은 그 몇 퍼센트를 막 10몇 퍼센트 내주겠습니다 안 그러거든요. 목표로 하는 게 그래도 좀 한 6% 정도, 8% 정도 여기서 일단 해보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 그 서비스를 둘러보는 것만 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국민연금 포트폴리오 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아 그래요?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비중, 해외 주식 비중 다 공시를 그쵸, 하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로보 어드바이저도 공시를 하고 있고 물론 펀드도 있지만 뭔가 경험을 너무 큰 돈을 잃지 않으면서 좀 테스트를 간편하게 해보고 싶다면 수수료를 일정 부분 내지만 소액으로 한번 로보 어드바이저 넣어보고 단 중요한 건 리뷰할 것. 어떻게 됐지? 망했네? 이게 아니라 이 자산에서 뭔가 변동이 있었구나. 왜지? 그럼 그런 리포트도 보통 해주거든요. 앞으로 이제 프리랜서 분들이 재테크 공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도움이 되는 어피티 컨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컨텐츠는 뉴스는 매일 나오고 네. 칼럼류는 되게 많이 이제 주기적으로 바뀌는 편이긴 해요. 네네. 근데 저희는 특정 코너를 말씀드리기보단 저는 돈이 저희가 하고 싶은 미션은 뭔가 무너졌을 때 다시 회생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진짜 경제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좀 경제적 좀 자존감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목표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세 사기 관련 코너나 생활 법률 코너 같은 것도 연재를 해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지식을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돈을 더 불리는 얘기보다는 그런 코너에 좀 도움을 꾸준히 구독하시면서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돈 관련된 문제나 어떤 문제는 나를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역할은 약간 이 세계관을 좀 넓혀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중요한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런 부분들 도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뉴스레터랑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뭐 네네네네. 이런 거를 좀 꾸준히 보면 좋겠네요. 왜냐면 특히 프리랜서 분들은 이미 난이도 있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되게 주체적으로 하고 계시고 근데 그런 걸 선도적으로 하는 분들이 홀로 서 있는 상태에서 더 외부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니까 경기라든지 네네. 그런 데서 날 지키는 힘을 어피티에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어피티 대표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을 보는 프리랜서 분들이 모두 이제 재테크랑 그리고 투자 열심히 하셔가지고서 우리 모두 낙원에 가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낙원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도 힘써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 바이바이.